네, 2010년부터 아프리카도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출발점을 자스민 혁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독재자들이 오랫동안 독립된 이후에 강력한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그 독재자들이 선한 독재자이지 못하고 뭐 부패한 정권들 뭐 아니면 친서구적 집권자들 등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제가 2011년 튀니지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약간 민주적이고 독재자를 축출하는 그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주변 국가로 리비아, 이집트, 뭐 시리아까지 가면서 시리아 내전을 겪게 되면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주변 국가들로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면서 아프리카도 이제 바람직한, 어찌 보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급 효과는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이제 지켜보면 아프리카도 이제 바람직한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속적으로 많은 경제 사회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놀라운 또 새로운 현실적인 상황은 중국이 아프리카 발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근데 서구의 원조가 사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아까 방금 죽은 원조라는 말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이 아프리카의 뭐 자원을 탐내는 자원 외교적 입장이라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프리카가 굉장히 아프리카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조와 더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표방하는 말은 우리는 서구와 달리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원조 방식이다. 서구처럼 뭐 서구식 방식을 따르라, 뭐 서구식 발전 경로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서구식 방식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향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우리는 서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이념을 고려하지 않는 불간섭 원칙, 경제 개발 우선주의를 중국에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의 원조는 약간 기독교적인 선교 목적, 그다음에 친우방적인 어떤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방을 하는데, 사실 순수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식 원조 방식이 기존의 서구화 방식과 달라서 두 가지 용어가 요즘에 경쟁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자주 이제 우리 글로 쓰여지곤 합니다. 하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서구식 방식을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접근을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 실제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여러 서구 국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좀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의결을 했던 것이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반면에 중국식 접근 방식, 원조 방식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그냥 뭐 우리 정치적 이념, 종교적 이념 없이 그냥 스스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편 중국식 방식은 자원 외교, 이제 자기네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일찍이 선점하기 위한 자원 외교적 접근이다라고 또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이제 뒤덮여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을 시키고 2010년부터 나름대로 자율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밝은 미래를 예견하게끔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혹시 뭐 우리가 그런 이제 인식적 사고를 좀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좀 바꾸는 노력을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우리도 이제 원조 국가의 하나로 아프리카 발전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깊숙이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변화된 이미지의 노력은 특히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영국의 비정부 기구인, 개발원조 비정부 기구인 옥스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어떤 개발 원조 NGO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옥스팜의 홍보 자료에서도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전에 야만성에서 빈곤 절망에서 희망과 가능으로의 이제 변화상이 옥스팜에서 쓴 포스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려졌던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원시적이고
뭐라고 할까, 야만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독립된 아프리카의 지원에서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모습들, 가난한 빈곤의 이미지가 좀 강세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의 그 성장 잠재력, 긍정적인 모습의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아프리카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좀 이제 좀 보다 나은 이미지로 개선될 여지가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불식시켜주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또 쉽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상욱 전직 외교관이었던 분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아프리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해서 아프리카가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자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이 책을 쓴 저자 윤상욱입니다. 직업은 외교관입니다. 아마 이 세바시라는 프로에 외교관이 등장한 건 아마 처음인데요. 여러분, 외교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도 잘하고 세련되고 매너 있고 그런 외교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오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그런데 외교관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될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제 강연 제목은 아프리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당신들의 천국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청준 작가의 소설 제목입니다. 제가 왜 소설 제목을 제 강연 제목으로 택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 강연의 어떤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프리카가 부쩍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왔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블루오션, 기회의 땅,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마지막 남은 투자 대상지. 좋은 얘기죠. 절망의 대륙, 살인의 대륙, 빈곤의 대륙, 질병의 대륙, 이런 표현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기회의 땅입니까? 누구의 블루오션입니까? 아프리카인들의 블루오션입니까? 아프리카인들의 기회의 땅입니까? 아니겠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캐고 싶은 사람, 아프리카에 물건을 팔아먹고 싶은 사람, 아프리카에서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 바로 배금주의적이고 황금만능주의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도 아프리카인들의 기회와 아프리카인들의 희망, 미래를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책을 썼는데요. 그 과정에 가장 힘든 것은 아프리카인들이 당했던 수탈의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는 수탈의 대륙이에요. 그 어떤 대륙만큼 아프리카만한 고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모순의 굴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몇 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땅콩입니다. 이거는 코코아입니다. 면화죠. 솜을 따고 있어요. 이건 커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들이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농작물, 예, 농작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해서 이것들은 먹어서 별로 영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황금작물이고 기호작물입니다. 물론 땅콩, 커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먹을 수 없는 작물들을 많이 키웠느냐? 아프리카인들이 원해서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에 유럽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런 식물을 심게 만든 것입니다. 독립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런 식민지형 농업 구조를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대규모 농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커피를 팔아서 재정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커피 재배를 멈추게 되면 당장 들어오던 돈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작물,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프리카의 농업, 그 농업마저도 아프리카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니 코나크리에 있는 철도입니다. 제가 기니에 출장을 3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 철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철도에 하루에 수십 번씩 다니는데 사람이 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싣는 철도냐? 바로 보크사이트를 실어 나가는 철도입니다. 기니는 자원 대국입니다. 전 세계 보크사이트의 절반이 기니에 묻혀 있고 우라늄, 금,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니는 국민 소득이 1,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자원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지난 50년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뒷돈을 받고 국부인 자원을 다국적 기업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 계약 때문에 국부는 유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무한정 묻혀있는 자원, 그것마저도 아프리카인들의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여기 2마리의 골룸이 있습니다. 2명의 골룸인가요? 위에 골룸은 아주 아프리카에 대해서 기쁜 표정,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래 골룸은 아주 슬프고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골룸은 아프리카를 내가 차지해야 될 보물섬,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아프리카 땅을 다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무한정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이나 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부려먹을 수 있는 값싸고 젊은 노동력이 많습니다. My precious. 그렇지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프리카인들에게 그런 접근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4D의 대륙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4D 읽어보겠습니다. death, 죽음, disaster, 재난, disease, 질병, despair,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인들의 천국입니까? 누구의 천국입니까? 이제 제가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강연 제목으로 왜 정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원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원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프리카를 찾고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노력 봉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가 독립한 이후에 천문학적인 돈이 아프리카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난과 질병, 기화, 그리고 종족 간의 분쟁, 이러한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 원조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리고 경제학 이론, 구체적으로 개발 원조 이론마저 통하지 않는 이상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미녀 흑인이 죽은 원조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이 미녀는 탤런트도 영화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아프리카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입니다. 이 담비사 모요는 원조의 저주를 주제로 책을 썼는데요. 서구 국가들의 무분별한 원조 제공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조 중독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자활 의지를 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세네갈에서 2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심각한 원조 중독증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원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철학적 기반입니다. 그 철학적 기반에 잡고 있는 개념이 공급형 원조입니다. 공급형 원조, 어렵게 들리지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가난과 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간단한 논리가 공급형 원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기장입니다. 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아프리카의 모기장을 공짜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건 탄자니아에 있는
모기장 공장입니다.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직접 모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더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모기장 공장이 훨씬 바람직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기장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야죠. 독립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프리카의 국가들에는 모기장 공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기장 만들 능력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기장 만들 동기나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모기장을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데 힘들고 비싼 돈 들여서 모기장 공장을 만들어서 모기장을 만들든 가격이나 품질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공급형 원조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다음 교육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문맹률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구 국가에 있는 선각자들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글을 가르치죠. 그런데 문맹률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몇 푼 벌어오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가사를 돕거나 아니면 보시면 알겠지만 배관공을 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페인트공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가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이론이 통하지 않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있어야 교육받은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메이드 인 아프리카, 메이드 인 아프리카가 적힌 제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발견하려고 했지만 못 봤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목각 인형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수공예 제품은 메이드 인 아프리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공장과 제조업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열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과 산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같이 가야 되느냐? 제가 공장장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공장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그런 직원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명의 후보자 중에 그나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을 제가 뽑았다고 쳐요. 그럼 아프리카 마을에 소문이 납니다. 쟤는 옆집에는 역시 초등학교를 나오니까 저 직장에 취직을 한다더라. 야, 우리도 못 먹지만 배워야 되겠다. 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유인이나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배웠죠. 그 배우고 좀 더 똑똑해진 학생들이 공장으로 취직한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런 아동 노동 착취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공장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고급화된, 좀 더 고도화된 제품을 만들겠죠. 그러면 공장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 가지고는 안 되겠어. 중학교 졸업생을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 또 이제 부모들 사이에 중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더라.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 된다더라. 그러면서 교육열이 올라가고 산업도 점점 고도화되는 것이 바로 교육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어도 배워야 된다. 학교 가거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공장장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좀 더 고도화된 제품을 만들려고 했죠. 처음에 리어카를 만들다가 자전거를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항공기를 만들고 지금은 인공위성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고용도 창출되죠. 그리고 IT 산업, 철강 산업, 부품 산업, 소재 산업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뻗쳐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과 교육의 효과, 연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국가의 경제가 단품 경제, 코코아나 땅콩이나 여기에만 의존하던 경제가 이제 점점 확장됨으로 해서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교육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독재자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존경하지 않는 아프리카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자기 국민들 몇만 명이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 수많은 국부를 자기가 뒷주머니에 챙겨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 지도자들 바꾸려면 교육과 산업이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산업을 개발해야 될까요? 어떤 산업을 도와야 될까요? 모든 산업을 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MDG 산업만큼은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DG 산업이 뭡니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얼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 빈곤 퇴치를 위한 8개 목표를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식량 문제, 영아 보건, 모자 보건, 기초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산업만큼은 아프리카인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망고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썩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수확 후 손실이 많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선을 잡아서 냉동 저장하거나 그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팔 수도 있죠. 보관을 했다가 공공한 시기에 그걸 나눠주면 빈곤 퇴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기를 잡기만 하지 그걸 가공하려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많이 원조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잡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산업을 키워주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MDG 산업이고 또 한 가지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장 같은 기초 보건 산업입니다. 또 농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농기구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산업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경영하는, 운영하는 산업, 그 산업을 연결하는 철도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니에서처럼 그저 다국적 기업이 자원을 빼나가기 위해서 광산과 항구를 잇는 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만큼만 꼭 가슴에 담아두고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첫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의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둘째, 공급형 원조만으로는 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수요를 창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원조가 이루어지는 대륙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이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졸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here it is, you can check I'm short, I'm French. Actually, I have a pretty strong French accent, so that's going to be clear in a moment. Maybe a sobering thought is something you all know about. And I suspect many of you give something to the people of Haiti this year. And it's something else that I believe in the back of your mind, you also know, is every day, 25,000 children die of entirely preventable causes. That's a Haiti earthquake every 8 days. And I suspect many of you probably gave something towards that problem as well, but somehow it doesn't happen with the same intensity. So why is that? Well, here's a thought experiment for you. Imagine you have a few $1 million that you've raised, or maybe you're a politician in a developing country and you have a budget to spend, you want to spend it on the poor. How do you go about it? Do you believe the people who tell you that all we need to do is to spend money, that we know how to eradicate poverty, we just need to do more? Or do you believe the people who tell you that aid is not going to help, on the contrary, it might hurt, it might exacerbate corruption, dependence, etc.? Or maybe you turn to the past. After all, we have spent billions of dollars on aid. Maybe you look at the past and see, has it done any good? And sadly, we don't know. And worst of all, we will never know.
And the reason is that, take Africa, for example. Africa suddenly got a lot of aid. These are the blue bars. And the GDP in Africa is not making much progress. OK, fine. But how do you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without the aid? Maybe it would have been much worse. Or maybe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We have no idea. We don't know what the counterfactual is. There's only one Africa. So what do? Do you give the aid and hope and pray that something comes out of it? Or do you focus on your everyday life and let the earthquake every 8 days continue to happen? The thing is, if we don't know whether we are doing any good, we are not any better than the medieval doctors and their leeches. Sometimes the patient gets better, sometimes the patient dies. Is it the leeches? Is it something else? We don't know. So here are some other questions. They are smaller questions, but they are not that small. Immunization. That's the cheapest way to save a child's life. And the world has spent a lot of money on it. The Gavi and the Gates Foundation have been pledging a lot of money towards it, and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have been doing a lot of effort. And yet, every year, at least 25 million children do not get the immunization they should get. So this is what you call a last-mile problem. The technology is there, the infrastructure is there, and yet it doesn't happen. So you have your million. How do you use your million to solve this last-mile problem? And here's another question, malaria. Malaria kills almost 900,000 people every year, most of them in sub-Saharan Africa, most of them under 5. In fact, that is the leading cause of under 5 mortality. So we don't really know how to cure malaria, but some people come to you and say, you have your millions, how about bed nets? Bed nets are very cheap. For $10, you can manufacture and ship an insecticide-treated bed nets, and you can teach someone to use them. And not only they protect the people who sleep under them, but they have these great contagion benefits. If half of a community sleeps under a net, the other half also benefit because the contagion of the disease spread. And yet only a quarter of kids at risk sleep under a net. Society should be willing to go out and subsidize the net, give them for free, or for that matter, pay people to use them because of those contagion benefits. Well, not so fast, say other people. If you give the nets for free, people are not going to value them. They are not going to use them, or at least they are not going to use them as bed nets, maybe as fishing nets. So what do? To give the nets for free to maximize coverage, or do you make people pay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y really value them? How do you know? And a third question, education. Maybe that's the solution. Maybe we should send kids to school, but how do you do that? Do you hire teachers? Do you build more schools? Do you provide school lunch? How do you know? So here's the thing. I cannot answer the big question, whether aid did any good or not. But these 3 questions, I can answer them. It's not the Middle Ages anymore, it's the 21st century. And in the 20th centur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ve revolutionized medicine by allowing us to distinguish between drugs that work and drugs that don't work. And you can do the sam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social policy. You can pull social innovation to the same rigorous scientific test that we use for drugs. And in this way, you can take the guesswork out of policymaking by knowing what works, what doesn't work, and why. And I'll give you some examples with those 3 questions. So let's start with immunization. Here's Udaipur district, Rajasthan. Beautiful. Well, when I started working there, about 1% of children were fully immunized. That's bad, but there are places like that. Now, it's not because the vaccines are not there. They are there and they are free. And it's not because parents do not care about their kids. The same child that is not immunized against measles, if they do get measles, parents will spend thousands of rupees to help them. So you get these empty village subcenters and crowded hospitals. So what's the problem? Well, part of the problem surely is people do not fully understand. After all, in this country as well, all sorts of myths and misconceptions go around immunization. So if that's the case, that's difficult, because persuasion is really difficult. But maybe there is another problem as well. It's going from intention to action. Imagine you're a mother in Udaipur district, Rajasthan. You have to walk a few kilometers to get your kids immunized. And maybe when you get there, what you find is this: the subcenter is closed, so you have to come back.
and you are so busy and you have so many other things to do, you will always tend to postpone, and eventually it gets too late. Well, if that's the problem, then that's much easier. Because A, we can make it easy, and B, we can maybe give people a reason to act today rather than wait till tomorrow. So these are simple ideas, but we didn't know, so let's try them. So what we did is we did a randomized control trial in 134 villages in Odeipo district. So in the blue dots are selected randomly. We made it easy. I'll tell you how in a moment. In the red dots, we made it easy and gave people a reason to act now. The white dots are our comparisons. Nothing changed. So we make it easy by organizing this monthly camp where people can get their kids immunized. And then you make it easy and give a reason to act now by adding a kilo of lentil for each immunization. Now, a kilo of lentil is tiny. It's never going to convince anybody to do something that they don't want to do. On the other hand, if your problem is you tend to postpone, then it might give you a reason to act today rather than later. So what do we find? Well, beforehand, everything is the same. That's the beauty of randomization. Afterwards, the camp, just having the camp, increased immunization from 6% to 17%. That's full immunization. That's not bad. It's a good improvement. Add the lentils, and you reach to 38%. So here is you got your answer. Make it easy, and give a kilo of lentils. You multiply immunization rate by 6. Now you might think, well, but it's not sustainable. We cannot keep giving lentil to people. Well, it turns out it's wrong economics, because it is cheaper to give lentils than not to give them. Since you have to pay for the nurse anyway, the cost per immunization ends up being cheaper if you give incentives than if you don't. How about bed nets? Should you give them for free, or should you ask people to pay for them? So the answer hinges on the answer to 3 simple questions. One is, if people must pay for bed net, are they going to purchase them? The second one is, if I give bed net for free, are people going to use them? And the third one is, do free bed nets discourage future purchase? That third one is important, because if we think people get used to handouts, it might destroy markets to distribute free bed nets. Now, this is a debate that has generated a lot of emotion and angry rhetorics. It's more ideological than practical, but it turns out these are easy questions. We can know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e can just run an experiment. And many experiments have been run, and they all have the same results, so I'm just going to talk to you about one. In this one that was in Kenya, they went around and distributed to people vouchers, discount vouchers, so people could, with their voucher, could get the bed net in the local pharmacy. And some people get 100% discount, and some people get 20% discount, and some people get 50% discount, etc. And now we can see what happens. So how about the purchasing? Well, what you can see is that when people have to pay for the bed nets, the coverage rate really falls down a lot. So even with partial subsidy, $3 is still not the full cost of a bed net, and now you only have 20% of people with the bed nets. You lose the herd immunity. That's not great. Second thing is, how about the use? Well, the good news is people, if they have a bed net, will use the bed nets, regardless of how they got it. If they get it for free, they use it. If they have to pay for it, they use it. How about the long term? In the long term, people who got the free bed nets, 1 year later, were offered the option to purchase a bed net at $2. And people who got the free one are actually more likely to purchase the second one than people who didn't get a free one. So people do not get used to handouts. They get used to nets. Maybe we need to give them a little bit more credit. So that's for bed nets. So you would think, well, that's great. You know how to immunize kids. You know how to give bed nets. But what politicians need is a range of options. They need to know, out of all the things I could do, what is the best way to achieve my goals. So suppose your goal is to get kids into school. There's so many things you could do. You could pay for a uniform. You could eliminate fees. You could build latrines. You could give girls sanitary pads, et cetera, et cetera. So what's the best? Well, at some level, we think all of these things should work. So is that sufficient? Like, if we think they should work intuitively, should we go for them? Well, in business, that's certainly not the way we would go about it. Consider, for example, transporting goods. Before the canals were invented in Britain,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goods used to go on horse carts. And then canals were built, and with the same horseman, the same horse, you could carry 10 times as much cargo. So should they have continued
to carry the goods on the horse carts on the ground that they would eventually get there? Well, if that had been the case, there would have been no industrial revolution. So why shouldn't we do the same with social policy? In technology, we spend so much time experimenting, fine-tuning, getting the absolute cheapest way to do something. So why aren't we doing that with social policy? Well, with experiments, what you can do is answer a simple question. Suppose you have $100 to spend on various interventions. How many extra years of education do you get for your $100? Now I'm going to show you what we get with various education interventions. So the first one are, if you want, the usual suspect. Hire teachers, school meals, school uniform, scholarships. That's not bad. For your $100, you get between 1 and 3 extra years of education. Things that don't work so well is bribing parents, just because so many kids are already going to school that you end up spending a lot of money. And here are the more surprising results. Tell people the benefits of education. That's very cheap to do. So for every $100 you spend doing that, you get 40 extra years of education. And in places where there are worms, intestinal worms, cure the kids of their worms. And for every $100, you get almost 30 extra years of education. So these are not your intuition. This is not what people would have gone for. And yet, these are the programs that work. We need that kind of information. We need more of it. And we need it to guide policy. So now I started from the big problem, and I couldn't answer it. And I cut it into smaller questions. And I have the answer to these smaller questions. And they are good, scientific, robust answers. So let's go back to Haiti for a moment. In Haiti, about 200,000 people died, actually a bit more by the latest estimate. And the response of the world was great. $2 billion got pledged just last month. So that's about $10,000 per death. That doesn't sound that much when you think about it. But if we were willing to spend $10,000 for every child under 5 who die, that would be $90 billion per year just for that problem. And yet it doesn't happen. So why is that? Well, I think one part of the problem is that in Haiti, although the problem is huge, somehow we understand it. It's localized. You give your money to Doctors Without Borders, you give your money to Partners in Health, and they'll send in the doctor, and they'll send in the lumber, and they'll helicopter things out and in. And the problem of poverty is not like that. So first, it's mostly invisible. Second, it's huge. And third, we don't know whether we're doing the right thing. There is no silver bullet. You cannot helicopter people out of poverty. And that's very frustrating. But look what we just did today. I gave you 3 simple answers to 3 questions. Give lentils to immunized people, provide free bed nets, deworm children. With immunization or bed net, you can save a life for $300 per life saved. With deworming, you can get an extra year of education for $3. So we cannot eradicate poverty just yet. We can get started. And maybe we get started small with things that we know are effective. Here's an example of how this can be powerful. Deworming. Worms have a little bit of problem grabbing the headline. They are not beautiful and don't kill anybody. And yet, when the young global leader in Davos showed the numbers I gave you, they started Deworm the World. And thanks to Deworm the World and the effort of many country governments and foundations, 20 million school-age children got dewormed in 2009. So this evidence is powerful. It can prompt action. So we should get started now. Now, it's not going to be easy. It's a very slow process. You have to keep experimenting, and sometimes ideology has to be trumped by practicality. And sometimes what works somewhere doesn't work elsewhere. So it's a slow process. But there is no other way. This economics I'm proposing, it's like 20th century medicine. It's a slow, deliberative process of discovery. There is no miracle cure, but modern medicine is saving millions of lives every year, and we can do the same thing. And now maybe we can go back to the bigger question that I started with at the beginning. I cannot tell you whether the aid we have spent in the past has made a difference. But can we come back here in 30 years and say, what we have done, it really prompted a change for the better? I believe we can, and I hope we will. Thank you.